자, 우리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자, 1번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행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행정의 특성. 행정의 특성 중요한 점들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어요? 처음으로 얘기하면은 사회복지 행정은 그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 딱 하나만 보라고 했잖아요. 뭐 주재료를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 주재료가 뭐예요? 인간이다. 주재료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1번 사회복지 조직은 성과를 주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주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 어떨까요? 맞나요? 맞죠? 주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가 아니라 쉽죠. 주관적으로는 증명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맞춰서 한 명 증명하기 쉽죠. 근데 이걸로 뭐요? 객관적으로 큰 틀인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일반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화할 수 있는 것처럼 큰 틀로 모든 사람은 똑같아 라고 해서 쭉 해놓고 딱 증명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 객관성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모두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효율성, 효과성, 목표를, 성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는 거지 큰 틀로 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성. 왜? 방금 이야기했어요. 클라이언트는 모두 다르고 개별화를 해줘야 되는데 개별화를 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주관적인 성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관성으로는 증명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성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객관성으로 이거를 성과를 증명하기 어려우니 사회복지 조직은 주관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 한 명에 맞게끔 성과를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사회복지 조직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냐? 당연한 거예요. 왜? 국가의 지원금. 뭐 이윤 추구 안 해주죠. 지원금이 나오고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이윤 추구를 하면 안 되겠죠. 이윤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민주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민주적 가치를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지 민주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은 성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성과에 대한 기준,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뭐 효율성, 효과성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전문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전문가의 역할이 상당히 크겠죠. 전문가가 자신의 능력을 잘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했느냐에 따라 성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은요. 성과를 주관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증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POSD 코드 B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POSD 코드 B. 자, P 기획이었죠. 기획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획을 하고 나 혼자 일을 하지 못해서 뭐 만든다고 했죠? 조직을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이 또 필요했어요. 우리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사를 했는데 사람을 뽑아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지시해야 되겠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지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들이 잘못되고 있고 아니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시를 한 이후에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조정을 합니다. 자,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뭐야? 우리 보고해야 되죠. 보고. 그다음에 재정, 비용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복지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돈을 벌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보고 재정을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재정을 오픈하라고 그러죠. 재정에 대해서 오픈해라. 자, 그리고 평가로 정리할 수 있다. 정답 1번이네요. POSD 코드 비전은 협력 구조 없어요. 지시 조정입니다.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조정 기능은 조정한대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방금 이야기했어요. 지시를 하고 나서 지역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만 일을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거. 이거 같이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조정 기능인데, 조직 활동에서 구성원들을 연결하기 위해 의사소통망을 구조하는 기능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끼리 이야기하고 구성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망을 구성한대요. 그러면 훨씬 더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조직 과정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제 같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게 조직이죠. 조직의 전반적인 구조를 설정하고 업무를 배분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그렇죠. 사람들 모여서 너 이 일하고 너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이런 것들이 배분되는 단계죠.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 해야 돼요? 새로 채용을 해야 되겠죠. 채용. 자, 이런 것들을 인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사를 해서 채용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조직 과정. 자, 인사 과정. 자, 인사는 이제 방금 채용 했어요. 채용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뭐 해고도 할 수 있고요.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인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 과정은 직원의 채용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뭐 해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인사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고 과정은 후원자에게 조직의 활동 및, 그렇죠, 후원자에게 조직 활동 이야기해 줘야겠죠. 왜 이렇게 보고할 이유가 뭐냐?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보고하진 않죠.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후원자들에게 그 후원금이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활동 및 상한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게 저렇게 됐어요 라고 상황에 보고하는 것이 이 보고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 순으로 POSD 코드 B 해서 이제 이 8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입니다. 자, 역사의 역사. 우리 이제 역사가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보는 건데,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어떻게, 근데 이제 행정의 역사라고 얘기하니까 뭐 다른 것, 이제 뭐 실천의 역사, 뭐 다 똑같은 역사입니다. 그냥 똑같은 역사니까 거기에 맞게끔 역사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997년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이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뭐요? 사회복지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그렇죠. 변경되죠. 자, 그러면서 원래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로 변경된 건 아니고, 이게 평가제를 시행합니다. 평가제 3년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평가까지 하는데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낮춘 거죠. 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3년 평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떨어뜨리고, 또 하나 1급 시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법이다. 97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었을 때 들어간 세 가지, 평가제, 신고제, 1급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 전쟁 이후, 자, 우리 전쟁고화죠. 전쟁고화.
전쟁 고아를 가지고 복지가 시작됐죠. 그래서 자 이제 외원 기관들, 이 외원인데 민간 외원 기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 80년대 초까지 외원이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주된 재원이었다. 자, 그렇지 않죠. 80년대 초까지 그렇지 않죠. 언제야? 70년대죠. 70년대. 새마을 운동이죠. 새마을 운동. 자, 우리나라 이제 새마을 운동이 만들어지고 나서 새마을 운동이 이제 되면서 그때부터 경제 성장이 이제 커졌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이런 외원 기관, 뭐 카바잖아요. KA, VA, 카바, 선명이라든지 홀트라든지 이런 그 카바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동남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80년대 초가 아니라 70년대 초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변화하게 된 겁니다. 자, 3번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보기금 2010년부터 운영되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자, 우리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은 이후에 나타난 거죠.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10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사통망이잖아요. 사통망.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사통망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보기금이 2010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이름이 변경이 돼요.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역할 똑같아요.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2010년도부터 운영된 거 아니에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2010년 그 이후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 1급 국가자격시험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언제? 97년도. 97년에 1년 1급 시험. 2003년은 뭐요? 1회 시험. 사회복지사 1급 1회 시험을 봤던 날이 2003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3년도에 이런 역할들이 들어갔어요. 자, 5번 2010년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2016년. 2016년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 목적으로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2010년은 뭐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사통망. 가장 2010년이 사통망, 2012년이 희망복지지원단,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올바른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고 3년 평가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급 시험이 시행되었던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2, 3, 4,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연도들 잘 알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희망복지지원단. 자, 희망복지지원단 얘기할 때 몇 가지 뭐 외우라고 했어요? 세 가지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희망복지지원단은 시, 군, 구에 둔다. 언제 만들어져요? 2012년에 만들어져요. 뭐 하는 거요? 통합 사례관리. 통합 사례관리를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희망복지지원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단위 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의도한다. 그렇습니다. 시군구에서 이 복지 서비스, 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민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향한다. 그렇습니다.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려고 해서 민간 협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희망복지 지원단은 시군구에 있는데 이 희망복지 지원단이 뭘 못해요?
문제를 뭐 직접 만들고 뭐 이럴 수는 없겠죠. 찾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읍면동에서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 찾아가지고 뭐 시군구에 이제 보고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례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향하게 됩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신청한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저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뭐요?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 수도 있겠죠. 또한 뭐 우리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통합사례 관리로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3년 5월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하였다. 자, 2012년 제가 이야기했어요. 시군구에 두고 2012년에 만들어지고 통합 사례관리,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요 희망복지지원단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대부분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 그렇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보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보기를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연도죠. 연도 모르면 풀질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자, 언제? 87년. 자, 5대 직할시. 뭐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뭐 이런 광역시에서 5대, 그냥 지금은 광역시죠. 당시 5대 직할시에서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처음으로 별정직 7금으로 임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건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자, 보건복지사무소 95년. 자, 95년이요. 95년. 이게 보건복지사무소 정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사무소, 보건복지사무소, 보기에 정말 잘 나오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 내용 등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가 창립되었다. 자, 뭐 이런 지문들이 조금 어렵죠. 자, 사회복지 행정학회가 창립된 시기 99년입니다. 99년. 소비자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강화되었다. 소비자 중심의 평가 시스템. 뭐 예전에는 기관이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제 뭐야, 만족도 조사라든지 서비스를 받는데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런 클라이언트에 대한 평가 시스템들을 강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 소비자 중심의 평가는 2000년대 이후죠. 2000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빠른 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네요. 87년도. 보건복지 시범사업 95년도. 한국사회복지 행정학회 99년도. 소비자들의 평가 시스템을 강화된 시기는 2000년대 이후.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도라든지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뭐 순서로 올바른 것 아니면 올바르게 나열한 것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잘 나옵니다. 자, 목표관리제. 자, 우리 이제 목표관리제래요. 그러니까 목표관리제는 뭐 해야 되나? 목표를 관리하는 거였죠. 전 직원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야? 사기가 높아져요. 사기가. 왜? 내가 야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거 했어. 나 이런 거 하니까 훨씬 좋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사기가 높아져요. 그 목표는 어떤 목표를 할 거냐? 단기 목표. 또 양적 목표입니다. 양적 목표를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 이 목표관리제 이제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목표관리제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특징들, 사기가 높아지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목표관리제죠. 그래서 목표관리제하고 우리가 이제 제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목표관리제랑 좀 유사한 것이 총체적 품질관리. 총체적 품질관리가 이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표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총체적 품질관리 같은 경우는 품질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적 목표, 뭐 단기 목표, 질적 이런 거 뭐 장기적 이런 목표들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뭘까 이런 것도 있겠죠. 목표, 뭐 양적 이런 거지만 목표 같은 경우 성과죠, 성과. 뭐 성과에 좀 초점을 두게 되고 현실적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 뭐 아니면 성과 지향적, 뭐 현실적이고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 목표관리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관리제는 구성원들에게 뭘 주는 거야? 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뭐 하는 거야?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이 참여로 인해서 사기가 높아지면서, 사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목표관리제요. 자, 목표 설정 시 단기적인 목표 설정과 단기적인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그렇죠. 장기적인 거 아닙니다. 단기 목표, 양적 목표 이렇게 했었잖아요. 질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들은 설정하지 않아요. 자,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설정한다. 단기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목표래요. 있어야 되겠죠. 짧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성원들이 하는 목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 이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이고 짧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이제 그런 목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목표를 수량적으로 표시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 목표를 수량적으로 본대요. 목표를 수량적. 그리고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정하는 것이 전제로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수량적으로 표시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면 그걸 보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조직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서비스나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직이 추구하기 어려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목표관리제는 방금 이야기한 단기적인 목표 설정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기적으로 넘어가면은 목표가 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거를 다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단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조직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없다.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 없어요. 왜? 어려운데, 어렵고 내 직원이 봐도 어려워. 그리고 서비스 줘도 어려워. 그런데 그 서비스를 진행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조직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자, 전체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며 최고 관리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는다. 자, 안 된대요. 뭐 현실적으로 이제 조직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서비스, 이 프로그램들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뭐 사건이 생겨날 수 있겠죠. 문제점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목표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만 그대로 그냥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고 이렇게 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참여자의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며 관리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두 이야기하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틀린 거니까 정답은 4번이죠. 어려운 서비스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총체적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체적 품질 관리래요. 자, 우리 목표 관리호재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총체적 품질 관리잖아요. 자, 총체적 품질 관리는 우리가 가장 만족하는 게 고객 만족이죠. 고객 만족. 자,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누가? 전 직원이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전 직원이 투입한다, 뭐 노력한다.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개인 한 명이 노력하는 것보다 집단 노력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상품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든 직원들이 움직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으로 그 상품의 품질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만든 물건들이 있죠. 이 물건들은 고객이 판단하는 거죠. 고객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고객이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할 수 있냐? 먼저 변이를 잡아냅니다. 변이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품질이 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변이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예측해서 사전에 방지해야죠. 그것이 바로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이에요. 고객 만족.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의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리더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총체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비스의 질을 조직의 1차적 목표로 하며 고객 만족을 중시한다. 우리 이제 고객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고객님 뭐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인 서비스 재질을 높여서 거기 참여하는 고객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고품질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을 강조한다. 그렇죠. 품질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도록 맨날 쪼아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 고객 만족을 가장 1차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품질의 최종 결정자 역시 이용자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됐어, 저런 게 문제가 됐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가장 1차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자는 이용자가 되는 겁니다. 자,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내 상위 구성원이 참여의 업무 수행 방법을 가리킨다. 자,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 조직이잖아요. 조직. 다른 조직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단 노력을 강조한다.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조직의 상위 구성원을 업무시켜 방법을 개선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상위 구성원이 아니죠. 상위 구성원. 총체적 품질 관리 아까 뭐라 했어요? 전 직원이라고 했죠. 전 직원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업무의 개선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뭐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이게 전 직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조직 내 상위 유형 일부 사람들만 업무에 참여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는 뭐요? 전 직원이 움직이는 거죠. 전 직원이 물건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물건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지, 이 상위 내부에 있는 사람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 욕구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구성원들을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 욕구를 공식적으로 수용해야죠. 왜? 안 그러면 안 팔려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 나 이거 할 거다, 나 저거 줘라, 나 이런 거 해줘라, 만들어줘라,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하면서 클라이언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욕구들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해라 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에 상위 내 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업무 수행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관료제입니다. 자, 관료제와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이제 비교되는 문제들 많이 나와요. 관료제랑 과학적 관리론이랑 비교되는 문제, 또는 MBO 그 목표 관료제나 아니면은 총체적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좀 잘 나오니까요. 그 이론들의 특징 하나하나들의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특징들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관료제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규정과 규칙이죠. 규정과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과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강조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규정과 규칙만 주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문가, 집단에서만 효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전문성의 집단, 그래서 직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뭐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보다는 규정과 규칙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과 규칙을 우선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한의 양식, 이런 것들은 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관료제죠. 그래서 관료제 나왔다라고 하면 뭐 보라고요? 규정과 규칙이 나타나는 것이 요 관료제 이론이다. 뭐 단점으로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레드테이프, 몰 인간성, 크리민 형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과학적 관리로는 뭐요? 우리 이제 1일 업무량이 중요합니다. 자, 1일 업무량이 중요해요. 자, 1일 업무량을 했냐 안 했냐, 요게 중요한 거죠. 했으면 인센티브, 못하면 인센티브도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줍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일들을 객관화라든지 아니면은 분업화를 통해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 누가 더 중요하냐? 신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신체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몸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신체 능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뭐 강조긴 하지만 능력이 좋은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강조해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대부분 신체 능력이 좋은 사람이 받아갈 수 있겠죠. 뭐 우리 그리고 이제 이 과학적 관리로는 어디서 뭐 업무량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상부에서 만나는데 이 상부가 하부에게 업무를 시킨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부에 일을 시켰는데 하부가 못해, 하위 직원이 못해.
그러면 상부에서 그 정한 목표가 그 하부 그 부하 직원이 그 업무를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또 뭐가 있냐? 임금에 반응한다. 임금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들도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료제 이론과 과학적 관리론의 공통점으로 올바른 것은 규칙, 분업, 합리성, 효율성 등을 추구한다. 뭐 관료제랑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생산성 향상이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 합리성 등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자, 조직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중요하게 인식했다. 조직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환경의 욕구죠. 환경의 욕구를 중요시하게 인식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심리사회적 욕구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환경의 영향을 중요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관료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게 심리사회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심리사회의 욕구를 중요시 보고 심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사회적은 환경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뭐요? 이거 인본주의니까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이죠. 조직원의 심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를 중요시 인식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입니다. 업무 분석, 분업, 규칙과 통제, 물질적 보상 등을 기반으로 이론을 전개했다. 그렇죠? 업무는, 분업은 어떻게 규칙, 통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인간관계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공식 집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죠? 비공식 집단에 대한 내용들을 보지 않았죠. 비공식 집단을 봤던 건 뭐예요? 인간중심이죠. 인간중심이 인간관계론. 자, 업무 분석, 분업, 통제와 규칙, 물질적 보상 등의 기반으로 이론을 전개했다. 그렇죠? 업무 분석은 어떻게 되고, 분업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규칙과 통제, 물질적 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좀 기반으로 이론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니은이 틀렸죠. 니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중요시하게 본 것은 인간관계론이고요. 자, 아까 분업, 통제와 규제, 물질적 보상 이거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 근데 뭐 물질적 보상이라든지 뭐 통제 규정 뭐 이런 것들은 이 과학적 관리론뿐만 아니라 관료제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3번입니다. 기억, 디귿, 리을. 자, 조직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중요시하게 인식한 것은 인간관계론이다. 자, 우리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과학적 관리론에 틀린 거. 자, 좀 전에 이제 우리 과학적 관리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8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차별적 성과급 제도요. 왜 그러냐면 성공한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 신체가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갖고 갈 수 있었겠죠.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문성 개발이나 위계질성 등을 강조한다.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니네 위계질서가 중요하다. 어쩌다라고 하는 것들 관료제죠. 자, 관료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관료제가 전문성의 개발이 어떻고 전문가가 어떻고 그리고 위계 질서 규정과 규칙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관료제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엄밀한 연구를 기반으로 업무를 세분화했다. 그렇죠. 이 과학적 관리론이죠. 시간, 동작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일일 업무량을 만들어낸 게 이 과학적 관리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구성원의 동기가 어렵다고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았다. 금전적 보상만으로 구성원들의 동기가 부여된대요. 그렇죠. 야, 이거 한 사람 더 줄게. 야, 이거 한 사람 더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 보상으로 구성원들의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인간의 정서적 측면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뭐 정서적 측면, 뭐 방금 이야기했던 정서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죠. 정서적 측면,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들을 철저하게 이제 떨어뜨려 놨으니까 그런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전문성 개발이나 위계 질서 등을 강조하는 것은 관료제 이론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료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인간관계론에 대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인간관계론입니다. 자, 인간관계론은 우리 좀 전에 봤던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관료제 이론에서 봤던 이 몰인간성이라든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관계론이요. 왜 그러냐면 구성원들의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해서 이제 이거를 호송 공장에서 실험한 결과 뭐가 더 중요했냐? 욕구, 경제적인 욕구, 동기 이런 것들보다는요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좀 더 효과가 더 있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욕구라든지 심리적 욕구들 이런 동기들이 영향에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뭐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가 좌우한다. 인간관계로 통해서 생산성이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요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비공식적 조직이죠.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것들의 이런 비공식적 조직의 우리 생산성이라든지 업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요 인간관계론이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생산성이 많이 높인다라고 했는데 뭐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단점이 있죠. 오로지 인간관계잖아요. 무조건 인간관계가 좋아야지만 생산성이 올라가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뭐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 인간관계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인간관계론의 이제 문제가 인간이 비합리적이잖아요. 인간은 비합리적이거든요. 합리적인 점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로지 정서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만 강조해서 봤던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요 인간관계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정서적 만족감이 충족될 경우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그렇죠. 정서적 만족감이죠.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만족감이 형성될수록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자, 인간적 요소와 감정의 중요성을 주목했다. 그렇죠. 인간적 요소, 감정 이런 것들에 영향이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선 중요성에 주목합니다. 생산과 관리에 있어 인간적 요소와 감정의 중요성을 주목했다. 그렇죠. 인간적 요소, 감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자,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직 구조도 달라진다. 우리 이제 조직에 처한 상황에 따라 조직이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적합한 조직 구조도 달라진대요. 이거는 뭐 인간관계론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구조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우리 상황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황이론, 상황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상황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비공식적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그렇죠. 비공식적 과정의 중요성이에요. 이 비공식적 과정들이 공식적 조직 아니고 비공식적 조직들이 이런 과정들 왜 그러냐면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마음에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게 해주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직 구조도 달라지진 않아요. 그거는 인간관계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론은 오로지 인간관계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요 인간관계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비공식 조직입니다. 자, 우리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자, 우리 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어디 나타나냐? 공식 조직은 우리가 볼 때 조직도에 나타납니다. 조직도에 나타나가지고 그 조직도에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떤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공식 조직이죠. 뭐 의원회라든지 이사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직표에 나타나는 조직이고요. 비공식 조직은 동호회와 같은 것들로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거요? 친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요 비공식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호회와 같은 그런 성격들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의사소통을 하겠죠. 의사소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잘 지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응집력이 높아집니다. 응집력. 사람들끼리 노래를 하니까 응집력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배출시킬 수 있겠죠. 막 놀고 같이 이야기하니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목적전치가 되겠죠. 목적전치로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목적전치로 인해서 이제 조직이 분열이 되는데 분열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말단하고 사장님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진행시켜. 근데 여기 위에서 과장, 팀장 뭐 다 캔슬한 건데 시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에 분열이 생기고 또 마찬가지로 비공식적 방법으로 이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잘못된 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비공식의 단점입니다. 자, 비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직 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자, 조직성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대요. 자, 비공식 조직은 누가 모여 있는지 모르고 뭐 이러죠. 그래서 효율성이라면 가장 좋은 거고 예측성을 높여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조직 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주는 것은 공식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이 효율성과 예측성이 높여지는 거지 비공식 조직은 이런 효율성, 예측성 이런 것을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자,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렇죠. 기여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비공식적으로 모이고 이러다 보면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점으로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때요? 반대로 이제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정확한 정보보다 잘못된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정확한 거는 이게 공식 조직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다 앞뒤 사정 보고 그걸 다 맞춰보고요. 자, 그런데 비공식은 그냥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얘기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확실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스트레스 푸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풀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조직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그렇죠. 응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기에 더 친해지겠죠. 으쌰으쌰하고 훨씬 더 좋아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집력을 높여줄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틀린 거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조직 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주는 것은
공식 조직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렬 조직. 자, 행렬 조직은 매트리스죠. 자,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자, 우리 이 매트리스 조직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가끔씩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TF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매트리스 조직 또는 행렬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성원들은 자기의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출되는 거죠. 착출해서 하나의 다른 라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개의 라인을 갖게 있으면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다시 원래의 조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제 매트리스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매트리스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문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원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점이 뭐예요?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적응해야 돼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요. 그 조직에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대응이 못하겠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대상자들이니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뽑아요? 아니죠. 여기에 전문가만 뽑습니다. 필요한 전문가만 뽑다 보니까 권력이 분산됩니다. 권력이 분산돼서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전문가가 일을 해.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만족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두 개의 라인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 권력이 분산된다라고 했잖아요. 왜 전문가 있으니까 뭐 지휘 체계가 뭐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역할과 권한들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조직에서는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조직에서는 행렬 조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행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서 공식적으로 구성된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이에요. 자, 두 가지 업무로 인하여 역할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죠. 두 가지 업무다 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거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할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 간의 협력과 연계에 유리한 조직 방식이다. 공공과 민간, 뭐 그럴 수 있겠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공공과 민간이 이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연계 유리한 조직 방식, 연계를 하고 뭐 협력하고 뭐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거에 정말 유리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조직. 그러니까 우리 행렬 조직도 필요한 공공, 필요한 민간, 기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알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조직의 안에 있으면은 우리 구성원들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누가 잘한다, 누가 뭘 잘한다 이런 걸 알아서 그거를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공공과 민간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협력, 연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없고 이 네트워크 조직들 연결망이잖아요. 연결망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조직이 훨씬 더 이 연계와 협력에 유리한 조직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프로젝트가 급하게 진행되거나 사업의 진행 인력이 모집할 기간조차 부족할 때에 유용한다. 그렇죠. 프로젝트가 급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인력을 모집할 때 기간조차 부족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행렬 조직입니다. 사람을 뽑을 시간조차 없어. 그러니까 너무 내일 모레 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뭐 내일까지 인력 빼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자, 조직의 필요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조직의 필요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맞게끔. 근데 뭐 한 팀에서 막 3명, 4명씩 뽑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에 유연하게 구성하고 이번엔 여기서 이번에는 저기서 먼저 이렇게 약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에 유리한 조직 방식은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다음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조직에서 업무 단계에 들어가면 업무 단계를 돌아가면서 맞게 하는 방법의 업무의 순환을 돕는 형태의 방법이다. 자, 방금 업무의 순환한데요. 이게 업무의 단계에 들어가면 도맡을 방법의 업무 순환을 돕는 형태들. 자, 요런 게 이제 무엇이냐 먼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요거 볼게요. 직무 순환이 있습니다. 직무 순환. 말 그대로 직무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돌아가면서 맞는 방법이죠. 업무를 돌아가면서 맞는 방법. 이것이 직무 순환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맞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A라는 사람이 3년마다 지역사회 팀에 있다가 우리 이제 뭐 노인 파트에 갔다가 뭐 회계 파트로 갔다가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복지관 같은 경우 3년마다 좀 움직이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순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무순환이다. 자, 사례관리. 말 그대로 사례관리는 뭐 쉽게 얘기하면 클라이언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사정하고 연계하고 옹호해주는 그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례관리죠. 자, 직무설계. 뭐 직무 설계니까 직원의 능력이 있겠죠. 뭐 직원의 이제 능력이라든지 뭐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 것이 직무 설계예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하는 게 직무 설계. 자, 직무 확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하고 있는 과업, 업무나 아니면 종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넓히는 것이 직무 확대죠. 더 넓히는 거, 확대하는 것이다. 자, 업무 세분화. 자, 업무 세분화는 방금 쉽게 하면 업무 세분화니까 업무 단위를 쪼개는 겁니다. 업무 단위를 쪼개는 것이 업무 세분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찾아야죠. 조직 형태에서 돌아가면서 맞도록 하는 업무 순환으로 돕는 방법. 자, 이게 뭐예요? 직무 순환이죠. 돕는 방법, 직무 순환. 사정, 연계, 옹호 등의 클라이언트를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사례 관리. 자, A 직원의 지위와 역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등을 정해 놓는 것. 자, 업무의 책임을 정한대요. 야, 너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뭐라고 했어요? 직무 설계. 직원의 지위, 역할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개발 업무자가 담당하는 과업이나 종류, 수를 확대하는 방법. 직무 확대. 확대하는 거라고 했죠. 크게 만드는 거. 자, 정답은 5번이네요. 업무 세분화가 없어요. 쪼개는 거라고 했잖아요. 업무 세분화는 그 업무들을 그 뭐 특성에 맞게끔 좀 더 작게 쪼개는 것을 이제 업무 세분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업무 세분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요런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4번 기획입니다. 기획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기획이 있어요. 기획.
기획은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만드는 것이 기획이에요. 그래서 큰 틀로 돼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기획. 그리고 그 밑에서 그 기획을 세부적으로 자르는 것, 그것이 뭐예요? 계획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이 훨씬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왜 수립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런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요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기획이다. 큰 틀이에요. 그래서 기획은 우리 이제 동적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계획. 큰 틀이 아니라 세부죠. 세부. 계획은 세부 계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부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거는 정적이에요. 한번 만들면 변할 수 없는 것이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래지향적이고 계속적인 과정이라든지 수단,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수단이라든지 뭐 어떻게 움직일 거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할 거다. 저 때는 저렇게 할 거다 보는 과정지향.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적입니다. 동적인 과정이 요 기획입니다. 자, 연속적이며 그렇죠. 연속적이에요.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행동들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연속적이며 정적인 과정이다. 아니요. 동적입니다. 동적 움직일 동.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세부 계획들은 바뀔 수가 없다. 세부 계획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뀔 수 없어서 정적인 겁니다. 좀 틀린 거니까 1번이네요. 자, 효율성, 효과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효율성, 효과성에 도움이 돼요. 왜? 큰 틀이 있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막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는 거잖아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이 기획이기 때문에 효과성,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목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획은 목적적이에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게 되고 미래지향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될지 안 될지 앞을 보고 이제 움직이고 과거에 뭐 이거 했어도 안 됐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미래지향적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기획이죠. 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그렇죠. 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냐? 기획이 딱 정해져 있잖아. 이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보다 불확실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직의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렇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했냐 안 했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효율성, 효과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효율성, 효과성, 합리성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기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연속적이며 정적인 과정이다. 아니요, 동적입니다. 정적인 것은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획과 기획의 차이점은 동적이면 기획, 정적이면 계획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트 차트가 있습니다. 자, 헨리 간트죠. 자, 헨리 간트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긴 막대기로 만드는 것이 이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 간트 차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월별,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기획을 할 거고 기획하면서 뭐요? 1월 달에 같이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월 달부터 실행이 들어가고 4월 중순까지, 자, 그 다음에 4월 중순부터는 평가를 들어간다. 이게 헨리 간트인 거예요. 헨리 간트가 만든 간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월별, 뭐 시간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역할이 있는가. 그러니까 기획은 1월 달부터 1월 중순까지, 모집은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실행은 2월부터 3월, 4월 중순까지, 평가가 4월 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순한 사업에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딱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이 3월이니까 실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실행을 하는데 뭘 실행하는데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뭘 실행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 왜 상관관계 그 가로 세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없다 보니 그 상관관계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요 간트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에요. 1번 과업 수행 기간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기법이다. 자, 우리 과업이래요. 과업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냐, 어떤 걸 하냐. 그러니까 1월 달에는 프로그램 마무리하고 2월 달에 실행하는 거였죠. 자, 이런 것들처럼 그 시간에 맞게끔 과업 시간에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 간트 차트입니다. 자, 프로그램 기획에서 세부 계획과 세부 목표와 활동 및 프로그램을 기입한다. 프로그램의 기획, 세부 목표, 활동, 프로그램, 뭐 이제 언제부터 뭐 한다 다 적어놨잖아요.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다. 자, 전 구성원이 참여한대요. 자, 그리고 생산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설정한다. MBO죠, MBO. 목표관리제입니다. 목표관리제, 아니면 목표관리 이론,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목표관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활동과 활동 사이에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뭘 하는지 어떻게 운영 이런 거 다 모른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사업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이 간트 차트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보험회사나 자동차 판매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한대요. 그냥 딱 보면 되죠. 네가 4개 팔았구나. 네가 2개 팔았구나. 하나 팔았구나. 네가 이렇게 더 많이 뽑았어. 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업 계획을 계획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간트 차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간단하다 보니까 간트 차트가 간단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단점으로 보면 뭐야? 그 내용들을 파악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예 이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이 간트 차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사업에 계획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간트 차트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전체 구성원의 참여로 생산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은 목표관리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로그램 검토 기법이 있어요. 자, 프로그램 검토 기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검토 기법, 펄트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어떠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단 기간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 펄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들과 모두 내용이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아니면 완수한다. 프로그램을 완수할 때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면 되냐, 뭐 이렇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뭐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 좀 더 늦게 끝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모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펄트인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4일, 5일, 10일, 1일, 1일, 7일, 3일, 4일, 1일. 자, A는
9일이 걸리고요. B는 11일, C는 15일이 걸려요. 그러면 요거죠. 요거.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시간 15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임계 경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 경로인데, 자, 이 그림처럼 이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단답형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은데, 화살표가 계속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있다 보세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러면은 이 화살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 복잡한 경우에는 상당히 좋긴 하지만 단순한 경우는 좀 괜찮지만 복잡한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 임계 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임계 경로가 뭐냐?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확보돼야 될 시간입니다. 최소의 시간이 확보돼야 될 시간이 요 임계 경로다 또는 임계 통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검토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거. 자,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진행되며, 자,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데,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뭐 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였었죠. 과업별 소요 시간을 계산하여 추정한다. 그렇죠. 이때는 며칠, 이때는 며칠, 이때는 며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요 시간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검토 기법입니다. 자, 세부 활동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세부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 아니요, 이게 선이 막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뭐요? 어렵다라는 거죠. 세부 활동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3번 임계 경로 또는 임계 통로라고 그랬죠. 뭐요? 가장 필요한 시간이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임계 경로다. 자, 임계 경로에 따른 시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최대한의 시간이다. 자, 최대한의 시간인가요? 최소한이죠.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시간. 최대한의 시간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 요 시간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시간 없으면 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월별 및 일별 세부기간 계획을 도표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월별, 일일별 아니죠. 월별, 일일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그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고 몇 실이 걸리고 어떻게 진행 방법이 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세부계획을 도피식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죠. 월별, 일별 도표식으로 만든 것은 간트 도표죠. 간트 차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관리 기법, 기획기법으로 활용한다.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관리 기법, 기획기법을 활용한대요. 자, 우리 프로그램 검토 기법에서는 뭐 예산을 관리하는 기법, 기획 기법 이런 것들 활용하지 않죠. 자, 예산 관리 기법, 기획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디예요? 이거는 이제 목표 관리제죠. 목표 관리제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관리제라고 했죠. 목표 관리 이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으로 수립하는 예산 관리 기법, 계획 기법 이런 것들은 이 목표 관리다. 왜?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요. 목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 관리제 또는 목표 관리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며 과업별 소요 시간을 계산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프로그램 검토 기법입니다. 내용이 어렵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 3교시에 이제 행정까지도 정책, 행정, 법제 모두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델파이 기법. 자, 우리 델파이 우리 나오죠.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있었죠. 자, 델파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들이 있었어요. 델파이 기법.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모이지 않아야 돼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가인지 몰라. 모이지 않으니까 편견이 없겠죠.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우편으로 주고받습니다. 우편으로 이제 주고받아서 움직이는데 한 번 왔다 또 한 번 갔다 한 번 왔다 해서 우편으로 주고받아서 장기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왔다 또 갔다 또 왔다 갔다 이러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주고받는 장기적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델파이 기법은 누가 모이지 않는 거예요? 전문가죠. 전문가가 모이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델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델파이 기법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합의를 얻으려고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델파이 기법들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해서 이 델파이 기법을 설명할 수 있겠죠. 전문가 집단의 참여자들은 상호 익명의 상태를 유지한다. 상호 익명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죠. 서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무엇인지 뭔지 이제 다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합의 얻으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얻으려고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인지 몰라요. 상호 익명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무기명으로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자, 무기명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없죠. 왜곡 현상. 감정, 분위기상의 왜곡 현상. 왜냐면 사이가 안 좋아졌어. 이거 막 좋은 게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된단 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요? 앞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상했는지 감정이 상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겠죠. 왜곡 현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의견 합의에 이르도록 수차례 반복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 설문이죠. 참여자들에 관해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대요. 그렇죠. 왜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 모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12명이 모여서 하긴 하는데 진짜 한 명도 몰라 누군지.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자들이 뭐 직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높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답은 3번이네요. 무기명으로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감정, 분위기 이런 것들 왜곡 현상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를 먼저 보면 레드 테이프, 빨간 테이프죠. 그래서 이제 이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하는 것들보다는 우리 뭘 보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과정들을 좀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번거롭고 불필요한 이런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레드 테이프다. 자, 크리밍 영상 뭐 성공 확률이 높거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누가 기관이 클라이언트를 뽑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 크리밍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서비스 과활용,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과활용이래요. 즉 뭐요?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서비스 과활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매너리즘에 빠진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틀에 박힌 상황이죠. 틀에 박힌 그런 행동들만, 일정한 행동들만 하는 것이 매너리즘. 할거주의,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님비 현상처럼 지역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할거주의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우리 지역에선 이게 안 된다. 저기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할거주의죠. 자, 설명에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번거롭고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지칭한다. 자, 이거 뭐예요? 레드 테이프. 레드 테이프죠. 형식주의.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
이런 걸 크리밍이라고 하죠. 크리밍 현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더 많이 사용되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자, 이것이 서비스 과활용.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하는 현상, 매너리즘.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할거주의입니다. 할거주의가 없죠. 할거주의는 자신이 속한 파벌, 지역의 형편만 앞세우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뭐 하지 않아요. 그 다른 것과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할거주의다.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할거주의입니다. 자, 리더십 이론. 자,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리더십 이론은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순으로 발전해 왔다. 자,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 진짜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으로 이제 발전해 오는데,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뭐야? 특성이 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에 맞게 있는 사람들,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 처리가 무조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특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 두 번째, 부하 직원의 욕구나 특성들을 무시합니다. 야, 내가 네 리더인데 너희 들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온 게 행동이론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자질을,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질이나 특성 이런 것들보다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서 뭐요? 인간과 일이죠. 업무. 인간과 업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오하이오 연구, 미시간 연구, 관리 격자 이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행동 이론이죠. 그래서 인간과 업무에 관한 내용들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상황이 변할 때 대처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황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상황 이론도 벌써 과관이라고 했죠. 과관. 과업 관계, 과학과 관계로 나타났던 이 상황 이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달라지게 순서가 요 순서입니다. 자, 상황 이론은 과업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 적합하게 대응한대. 뭐 따라? 환경에 따라. 환경.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죠. 환경. 환경에 변할 때, 환경이 변할 때 거기에 맞춰서 뭐 할 수 있나요? 자기도 같이 변하는 거죠. 상황에 맞춰 변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상황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구성원의 성숙도와 의지가 모두 낮은 경우에는, 자, 성숙도, 우리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상황이론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상황이론에서 상황 적합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는 이 구성원의 성숙도가 있습니다. 성숙도는 이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성숙도와 의지가 모두 낮은 경우래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위명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아니죠. 성숙도와 의지가 모두 높은 경우 내가 스스로 할 능력도 있고 내가 스스로 할 생각도 있어. 그런 사람에게 위임을 해야 되겠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데 자기주도 학습해 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모두 낮은 경우에는 과업형입니다. 과업형 리더십이 효과적이고요. 높은 경우 위명 리더십이 효과적입니다. 자, 틀린 거니까 3번이 틀렸네요. 4번, 효과적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행동이론이다. 그렇죠. 개인적 성향, 행동의 특성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것은 행동 이론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행동은 행동적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것을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관리 격자 이론, 우리 이제 네모칸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일도 사람도 관심도 없는 사람, 무기력. 자, 일은 못하는데 사람 관계는 좋아, 컨트리. 자, 일은 잘하는데 사람 관계는 못해, 과업형. 중간, 중도형. 자, 일도 잘하고 사람도 잘해, T형. 그래서 T형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죠. 리더의 생선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나누어 살펴본다. 그렇죠. 인간과의 관계, 일의 관계,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가장 좋은 게 T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자,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겁니다.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구성원의 성숙도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성숙도를 중요시 본다고 그랬어요. 상황 이론은. 그래서 과관이다 라고 했어요. 과업, 관계. 그래서 과관이다. 그래서 뭘로 본다고요? 성숙도. 성숙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높으면 너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낮으면 일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성숙도가 높으면 관계지향, 낮으면 과업지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행동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특성이론이 등장하였다. 자, 행동이론이래요. 자, 행동이론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자, 행동이론의 대안으로 특성이론 등장했다. 아니죠.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잖아요. 특성, 행동, 상황. 요 순서이기 때문에 그 특성 다음에 행동이고, 행동 다음에 상황입니다. 행동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특성이론이 아닌 상황이론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상황이론에서는 한 조직에서 성공한 리더가 타 조직에서도 반드시 성공한다. 상황이래요. 자, 이 상황이론은요, A라는 곳과 B라는 곳, C라는 곳, A, B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C에서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타 조직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미시간 연구에서는 배려 행동과 구조주의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자, 우리 이 미시간 연구, 자, 미시간 연구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뭐 구조주의 행동, 배려 행동, 뭔지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오하이오 연구예요. 오하이오 연구. 오하이오 연구에서 이 구분한 거죠. 오배구였잖아요. 오배구, 미직구, 미시간, 직무중심, 미직구, 구성원 중심, 미직구, 오배구. 미시간 연구는 직무중심과 구성원 중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돼요. 자, 행동이론에는 오하이오 연구, 미시간 연구, 변혁 이론 등이 있다. 자, 미시간 연구에는 오하이오 연구, 미시간 연구, 관리 격자 이론. 관리 격자 이론이죠. 자, 변혁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 특성 이론 있죠. 요 특성 이론이 90년대 변혁적 또는 거래적 리더십으로 나오는 거죠. 변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의 이야기하는 거지. 이상. 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잘 될 수 있어. 이때 되면 월급을 더 많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변혁 이론. 그 다음에 거래적 이론은 거래적 거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게 거래적 리더십이 있는 거죠. 이론. 변혁적, 거래적 이론. 이렇게 하면은 변혁적은 이상을 추구하는 거. 거래적은 거래하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특성 이론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구성원의 성숙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숙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 성숙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요 리더십 이론이다, 상황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타성 때문에 없어져요. 타서 없어지는 건 타성이라고 하는데, 타성으로 인해서 소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소진이 뭐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어때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 리더십이다라고, 소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진의 반대가 뭘까요? 소진의 반대는 직무만족이겠죠. 직무만족. 내가 일을 하는데 진짜 만족해. 이런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이제 하는 것이 직무만족이고, 소진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즉, 헌신했어요. 업무를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자꾸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요? 나가기 싫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소진이죠. 소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직무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죠.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직무에서 멀어져 가는 단계, 이게 소진인 거죠. 우리 그러니까 뭐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요? 안 한다고 하는 거죠. 나 하기 싫어. 나 하기 싫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니은 목적 의식이나 관심을 점차적으로 상실해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나 하기 싫어. 나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소진이죠. 나 하기 싫어. 감정이입이 업무의 주요 기술인, 자, 감정이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감정이입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 감정이입의 업무의 주요 기술인 직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죠. 직무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곳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사람을 만나고 뭐 이제 감정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로봇처럼 일만 합니다. 자, 이런 일만 할 때는 뭐예요? 그렇게 크게 직무에서 이제 소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뭔지 해도 뭐 이렇게 할 뿐이지. 그런데 일이 쉽고 힘들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들이 어려워지면 요 소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 단계로 진행된다. 열침좌무 했었죠, 제가. 열침좌무. 이 소진의 단계입니다. 열침좌무. 자, 올바른 거 정답은 5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네요. 그래서 들어가죠. 열성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일하는 단계. 침체 단계는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힘들어. 야,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 열심히 해봐야 의미가 없네. 뭔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좌절 단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이제는 그 침체 단계를 넘어간 거죠. 이제는 일하기가 싫어. 뭐 관심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좌절이죠. 자, 무관심. 이제는 사표 쓰는 거죠. 사표 쓰고 직업을 떠나는 단계가 무관심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자, 동기부여. 자, 우리 동기부여 이론들이 되게 많잖아요. 매슬로우도 있고 알더퍼도 있고 많은 맥클레랜드, 뭐 X이론, Y이론 많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자,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는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만 하위 욕구가 나타난다. 자, 틀린 거 1번이네요. 아니죠. 하위 욕구,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랑 소속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될수록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즉, 상위가 충족될수록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위 욕구가 충족될수록 상위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알더퍼의 ERG 이론. 자, 이제 알더퍼가 이제 ERG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브래드 쇼도 있고 뭐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알더퍼의 ERG 이론. 자, 첫 번째 이 존재 이유죠. 존재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뭐하죠? 자신의 존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욕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생리적 욕구와 좀 유사한 것이 존재의 욕구입니다.
자, 두 번째 관계의 욕구, 타인과의 관계죠.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맺고 있는 욕구, 관계의 욕구. 자, 성장 욕구, 뭐요?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성장의 욕구. 이것이 이제 뭐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도 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좀 더 해야지, 더 노력해야 되겠네, 뭔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성장 욕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동기위생이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 동기위생이론이 있는데 이게 허즈버그죠. 이 동기위생이론은 허즈버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 동기위생이론입니다. 자, 우리 동기이론과 위생이론이 있어요. 자, 동기이론은 만족요인입니다. 만족요인으로 심리적 성장과 만족을 성취하려는 욕구예요. 그래서 이 동기요인은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은 없는데 충족되면 업무 성과가 올라가죠. 좋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승진하면 뭐 승진을 내가 하지 않아도 뭐 괜찮은데 뭐 승진이 되면 더 좋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 요인인 거예요. 자, 위생 이론이 있습니다. 자, 위생 요인. 자, 이거 위생 요인은 불만족이에요. 자, 동기는 만족이고요. 그 위생은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자, 불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뭐냐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불만이 생기고 고통의 이제 원인들이 되니까 이 위생 이론이 만족이 되면 불만족을 감속시키는 겁니다. 위생 이론이 만족이 되면은 불만족이 없어져. 그게 끝이에요. 만족도는 높아지진 않는데 그 위생 이론은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지만 불만족이 없어지고요. 동기 이론은 뭐요?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은 없습니다.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은 없는데 충족되면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 동기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불만족을 주는 위생 요인과 만족을 주는 동기 이론으로 구분하였다. 그렇죠? 동기 이론, 위생 이론. 불만족, 위생은 불만족, 동기는 만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로 구분했던 학자가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입니다. 자, 맥그리랜드가 이제 세 개를 이야기했죠. 성취, 권력, 신화입니다. 자, 성취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성취 욕구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1급 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성취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권력 욕구. 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팔뚝에 완장 하나 차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 욕구. 친화 욕구,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이게 친화 욕구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움직이려고. 뭐 친화 욕구라고도 하고요. 친교 욕구라고도 해요. 친화 또는 친교 모두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이 친교 욕구 또는 친화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XY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생한사 존재 이렇게 하면 생리적 욕구까지 있죠. 생리적 욕구까지가 X 이론이고요. 자존감, 자아 실현이 Y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보고 있는 것이 이 X, Y 이론이죠. 그래서 X 이론은 내가 이제 스스로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하기를 싫어한다잖아요. 일하기를 싫어한다. X. 일하기를 좋아한다. yes.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기를 좋아하니까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자존감,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는 거고요. X이론, 일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건 정답 1번이네요. 1번. 욕구 이론에서 상위 욕구가 충족되면 하위 욕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위 욕구가 나타나고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지만 상위 욕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슈퍼비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슈퍼비전이네요. 자, 우리 그러면 슈퍼비전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뭐가 슈퍼비전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슈퍼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관리자라고 할까요?
그 관리자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 슈퍼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부하 직원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요 슈퍼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자,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관리 및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렇죠. 통제 수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교육적 슈퍼비전, 행정적 슈퍼비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카두시는 슈퍼비전을 행정적, 지지적, 교육적 기능으로 설명한다. 그렇죠. 교육적, 행정, 업무에 대한 지시는 행정적 슈퍼비전. 자, 교육에 대한 지시, 교육적 슈퍼비전. 정서에 대한 행동, 정서로 이제 들어갈 때는 교육적 지지적 슈퍼비전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 지지적, 교육적 기능으로 설명합니다. 자, 슈퍼비전은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된다. 그렇죠. 왜 그러면 슈퍼비전을 줄 때는 부하 직원에 대한 업무 평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 거기에 맞는 객관적 평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성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 역량에 좌우된다. 그렇죠. 우리 슈퍼바이저의 질은 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슈퍼바이저가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그 슈퍼비전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이런 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좌우되게 됩니다. 자, 5번 슈퍼비전은 1대1 관계로만 이루어진다. 아니죠. 우리 이제 슈퍼비전은 1대1로 들어가면 좋을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관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실습했잖아요. 실습할 때 생각해 보세요. 실습을 할 때 혼자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어때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할 때 혼자 실습을 한 게 아니라 5명이서 실습을 같이 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처럼 슈퍼비전의 종류에는 이 1대1 슈퍼비전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방금은 1대1 슈퍼비전으로 볼 수 있는 게 개인 교습이잖아요. 1대1은 개인 교습. 개인 교습이 1대1이고, 뭐, 아니면은 직렬도 1대1이죠. 직렬도 뭐 슈퍼바이저들끼리 모여져 있는 것이 2명의 슈퍼바이저가 이제 만들면 직렬 슈퍼비전. 개인 교습은 1명의 슈퍼바이저와 1명의 슈퍼바이지로 움직이면 개인 교습. 방금 이야기한 집단이 있었잖아요. 집단. 1대 다수. 이게 집단 슈퍼비전. 그리고 이제 팀 슈퍼비전도 있잖아요. 팀. 그래서 전문가들끼리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하는 팀 슈퍼비전. 동료 집단 슈퍼비전.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없이 슈퍼바이저들끼리 다수의 슈퍼바이저들끼리 모여서 하는 슈퍼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무조건 1대1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1대1은 개인 교습 직렬 슈퍼비전이라고 하면 집단, 팀, 뭐 동료 집단 뭐 이런 것들은 1대1이 아닌 1대 다수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5번이네요. 무조건 1대1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예산입니다. 예산. 이 예산도 한 문제가 꼭 나오는 거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예산 중 이 품목별 예산이네요. 품목별 예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뭐요? 품목별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품목별 예산 방법, 뭐 또는 다른 이름으로 항목별 예산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존의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보완해 가지고
올해 걸로 다시 수정하는 것이 이 항목별 또는 품목별 예산 방법이죠. 왜? 이거는 점진주의이기 때문에. 점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 일정한 양만큼 올리는 것이 이 품목별 예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요 품목별 예산 방법이죠. 그래서 그 왜 이걸 하냐? 불필요한 예산, 딱 불필요한 예산들을 딱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예산을 통제해 버리는 거죠.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아. 이 돈 쓰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용도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프로그램, 딱 이제 이 항목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 얼마, 인건비 얼마, 뭐 얼마, 토탈 얼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품목별 또는 항목별이죠. 그래서 그 항목으로만 이게 딱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내용들 뭐요?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있죠.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뭐가 중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수정 보완해서 점진적인 성격으로 이제 올린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증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올렸어?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예산 증감하는 데 있어서 신축성이 좀 떨어진다. 왜 작년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올해도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품목별 예산 방법의 특징입니다. 자,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자, 품목별 예산 방법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품목별은 이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요. 남용을 방지하고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간편성으로 인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예산 방식이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총액만 있기 때문에 간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품목별 예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예산 모형과 결합하여 사회복지 조직에선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품목별 예산 방법에 뭐 아니면 기획 예산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성과주의 아니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연기준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것들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 조직에서는요, 이 품목별 예산 방법을 1년짜리 종합 예산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주의 하나하나 프로그램 맞춰서 하는 성과주의에서는 일회성 프로그램에 맞춰서는 성과주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포절 사업설 그 보고서 쓸 때 그 내는 그런 보고서 폼은 또 이제 예산들을 내려줄 때는 연기준으로 내려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처럼 뭐 다른 예산을 해서 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품목별 예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출 항목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목표나 내용 등이 잘 나타난다. 자, 정답 4번이네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이게 항목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하죠. 왜? 인건비, 사업비 얼마. 그러니까 이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 사업비만 달라고 그랬지. 요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목표나 내용 등을 잘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타내지 못해요. 그 지출 항목에 따라 작성된다 하더라도 이 세부적인 거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모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통제 효과가 크며 점진주의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죠. 통제 효과가 커요. 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점진주의적 특징 때문에 특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진주의자가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약간의 수정에 가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요 품목별 예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품목별 예산 방법은 이 정답은 4번이네요. 지출 항목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목표 내용 잘 나타난다? 아니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은 그 지출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요. 어디로 나간다, 인건비로 나간다, 뭐로 나간다는 게 될 수 있지만 그 내용,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논리 모델이 있습니다. 자, 우리 논리 모델을 이제 좀 알아야죠. 자, 논리 모델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잘 안 나왔던 그런 내용이긴 한데 요새 이제 이 논리 모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잘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논리 모델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자,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투입이에요, 투입. 그러면 여기 들어서 전환 또는 활동, 산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과죠, 성과. 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났어. 뭐, 그리고 이제 뭐 영향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영향. 뭐, 어떤 영향이 나타난다. 뭐, 성과나 영향, 이거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성과, 영향,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해요. 자,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입은 대부분 인적, 물적 자원을 의미해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의미하는 것이 투입. 전환은 사회복지사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니까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후원자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많은 뭐 후원자, 자원봉사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사회복지사의 활동이니까 전환 활동이 사회복지사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복지사 활동이죠. 산출. 자, 이제 나온 거예요. 산출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입니다. 참여 실적이 산출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몇 번 참여했냐. 참여했는데 10번을 참여했다. 20시간 중 19시간을 참여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산출로 보는 거죠. 자, 성과가 있습니다. 자, 성과는 클라이언트가 뭐요?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뭐 한 거요? 변화된 거죠. 얻은 이익입니다.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얻어서 나오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요 성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익이에요, 이익.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향상됐다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능력이 향상됐다든지, 내용을 잘 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성과가 될 수 있겠죠. 자,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랑 좀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능력 향상된 거잖아요. 나도 내가 알게 모르게 또는 원했던 아니면 원치 않았던 변화입니다. 변화. 원하든 원치 않은 변화든. 그러니까 능력 향상에 있어서 내가 변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변화가 이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리 모델은 투입, 전환 활동, 산출, 성과 요 순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투입되고 전환하고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논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산출은 프로그램 활동 후 얻은 양적인 최종 실적을 의미한다. 자, 산출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출. 얻은 양적인 최종 실적이래요. 산출이라고 하는 건 참여 실적이죠. 참여 실적.
양적인 최종 실적. 그래서 참여 실적입니다. 양적이니까 양적인 몇 번 나왔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는 활동이다. 자, 활동은 뭐예요? 사회복지사의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진행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신이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것이 활동이 맞죠. 자, 성과는 아까 성과 뭐라고 했어요? 얻은 이익이라고 했죠. 얻은 이익.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이익. 성과는 태도, 기술, 지식 등 프로그램 종료 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내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죠. 내적 변화. 내가 이익을 얻었으니까 내가 변화하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못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예전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투입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데 인적, 물적 자원 모두 포함한다. 그렇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두 차이납니다. 뭐 투입 비용도 들어오는 거죠. 비용도 들어오지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두 들어가는 것이 요 투입입니다. 자, 논리 모델의 흐름은 투입, 전환, 성과, 산출 순이다. 자, 먼저 투입을 해야 돼요. 넣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고 볶아. 그 다음에 산출이 되죠. 산출이 돼요. 자, 산출이 된 이후에 그 후에 뭐예요? 변화된 거 알아야 되겠죠. 그 변화된 걸 알아야 되겠죠. 자, 투입, 전환, 성과, 변화된 그 이후에 참여 횟수가 중요할까요? 참여 횟수가 중요하지 않겠죠. 즉 뭐냐면 참여 횟수 많이 참여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 모델은 투입, 전환, 산출, 성과 순입니다. 성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는 결과가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